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는 미 공군을 포함한 다국적 공군의 대규모 폭격이었습니다. 다국적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이라크는 큰 피해를 봤지만 스커드와 기갑부대 등의 전력은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폭격을 피해 이란으로 피난시킨 전투기가 이란-이라크 전쟁의 배상이라는 이유로 이란에 압수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 공군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후세인의 선택지는 줄어들었는데요.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1년 1월 27일 슈와르츠코프는 이라크 공군이 전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중우세를 확실히 획득했다고 발표하는데요. 이는 다국적 공군이 이라크 전투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다국적 공군은 이라크군 대공무기를 특수공대지 미사일로 공격했는데요. 이라크군 대공무기에 의한 위협이 줄어들자 다국적 공군은 모든 공역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이라크 전략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쿠웨이트에 자리 잡은 이라크군의 후방 보급선을 차단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스커드 생산 및 보관시설, 공군기지, 방공사령부, 군사공업시설, 비밀경찰 및 정보사령부 등 전략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는 탄약 집적소, 방송중계소, 방송시설, 병참시설, 교량, 철교 등 이라크군을 계속 공격해서 고립시켰는데요. 한 기당 폭탄을 51개나 탑재할 수 있는 B-52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투기와 폭격기가 끊임없이 공격했고 이라크군은 전차조차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B-52는 이렇게 도망친 차량도 공격했는데요. B-52같이 커다란 폭격기가 이동 표적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B-52는 신형 GPS가 탑재된 덕분에 목표 60m 내의 폭탄을 명중시키는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정밀도로 B-52 한 개 편대가 폭격을 퍼부으면 300에서 1600m에 이르는 범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건데요.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1월 28일에 회담하게 됩니다. 회담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라크 서부 지역의 공중과 지상을 모두 공격해 스커드 기지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스커드 기지를 공격할 부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을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들은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요르단이나 사우디를 통과한다는 걸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면상으로 내세운 이유는 공격받았기 때문에 개입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본뜻은 다국적군이 지상전을 펼치면 후세인이 스커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써서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미 합참의장은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스커드를 확실히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자 이스라엘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1월 30일 슈와르츠코프는 5가지 이유로 작전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는데요. 첫째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영공을 커버하는 중앙통제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제공권을 획득했다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통신망을 파괴했기 때문에 후세인은 보조 통신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휘관들이 교신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경납고를 최소 70개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라크 공군기는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넷째는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로 가는 보급물자가 10분의 1로 격감했다는 거였습니다. 다섯째로 쿠웨이트 전역에서 가장 큰 탄약고를 파괴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슈와르츠코프의 발표에도 1월 30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급 능력을 한층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은 식량과 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급품을 이라크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보급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된 탓에 재보급받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2월 4일까지도 이라크군 부대는 전투에 필요한 보급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투력과 함께 사기도 떨어졌는데요. 이는 탈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죠. 이러한 공격은 2월 7일에서 2월 13일에 걸쳐 크게 4개 범주로 나뉘어서 계속되었는데요. 바그다드 전략 목표, 이라크 북부의 전략 목표, 이라크 남서 및 북동부의 스커드 관련 목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부대 등입니다. 특히 바그다드에 대한 공격은 지휘 통신시설과 공군기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F-117A는 사령부와 공군기지를, B-52는 군사 관련 공장을, A-6와 FA-18은 대공미사일 생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스커드 관련 목표에 대해서는 야간감시 능력이 뛰어난 F-15C와 최신 야간감시 장비를 탑재한 F-16이 전담했는데요. 그리고 미사일 관련 공장과 핵미사일 생산 및 저장시설, 통신중계소, 철도역은 F-111이 폭격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에 대해서는 8개의 킬박스를 설정해서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이라크에서 나온 킬박스란 한 변의 길이가 48km인 정사각형 구역을 4개 구획으로 나눠서 각 편대의 할당에 정해진 동안 전담해서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공격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공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킬박스의 지형과 특성에 익숙해진 편대에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할당하기도 했죠. 다국적 공군은 이라크군의 전의를 꺾어버리기 위해 쿠웨이트 남부 이라크군 진지에 15,000파운드나 나가는 BLU-81을 투하했는데요. 데이지 커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폭탄은 버섯구름을 피워내는 탓에 핵무기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주간에 걸친 격렬한 공격의 결과 이라크군의 전투력은 눈에 뜰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이라크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 해군도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촘촘한 전략 방공망도 무력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라크의 전력망이 파괴된 탓에 석유 정제 시설의 가동이 멈췄는데요. 거기에 화생방 무기 생산 시설과 그 체계도 파괴된 탓에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시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던 스커드의 발사량도 2월 들어서 1일 1회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신만만해진 미 공군은 2월 13일 F-117A 2기로 바그다드 시내의 지하 벙커에 벙커버스터를 각각 한 발씩 투하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목표 벙커가 이라크군의 지휘소라 민간인은 없다고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는 틀렸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민간인도 목표 벙커로 피난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인 4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군을 뒤흔들었는데요. 부시는 죄 없는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 합참의장은 전략 폭격을 억제하기로 정하는데요. 이는 바그다드에 대한 폭격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그다드를 아예 폭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이라크 방공군조차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400명의 희생으로 바그다드는 폭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공군 사령부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이라크에 대단히 좋은 선전거리를 주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러나 미 합참의장의 생각은 공군 사령부와 달랐습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다국적군이 해체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두려웠죠. 이 때문에 바그다드를 폭격해서 얻는 성과보다 동맹국 간의 단결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편 슈와르츠코프는 지상전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려면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의 기갑부대를 격파해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갑부대는 이라크군의 핵심 전력이고 다국적군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전차, 장갑차, 야포는 홀을 파고 주위에 두굴 둘러싸아 엄폐시켜 놓은 탓에 공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2월 8일 F-111F로 새로운 전술을 시도합니다. 바로 전차 쏘기라는 건데요. 4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탑재한 F-111F가 전차를 한 대씩 직접 폭격하는 전술이죠. 이런 전차 쏘기의 성과는 대단했고 F-15에도 같은 전술을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2기의 F-15가 전차 16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베스트셀러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을 5,100발 이상 발사하는 등 다국적 공군은 전차를 잡는 데 진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군 기갑 전력을 괴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공대지 미사일을 퍼부었다는 거였죠. 이라크군 병사들에게 전차나 장갑차는 사막의 한기와 적의 화력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공군의 이러한 전술로 인해 이라크군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전차나 장갑차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했는데요. 2월 14일에서 2월 20일에 걸쳐 다국적 공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라크군 진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미 이라크 방공망은 침묵한 지 오래고 70개소 이상의 사령부나 통신시설 중 활동하는 건 겨우 6개소 뿐이었습니다. 항공정찰도 주기적으로 해서 스커드 발사대라고 추정되는 차량은 모두 공격하고 발사기지라 추정되는 곳도 공격하거나 그 주위에 지뢰를 뿌려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스커드 발사대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전차와 장갑차에 대한 공격과 진지나 장애물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은 계속됐는데요. 그러나 지뢰밭은 효과가 작아서 하는 수 없이 지상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데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바로 남아있는 대공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국적 공군은 5기의 항공기를 잃었는데요. 제1에서 3단계의 항공작전을 통해 이라크군 지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군은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작전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따라 걸프 지역에 대한 위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잇는 여러 교량은 보급로와 통신선 도관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교량 파괴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통신을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치되었던 광 케이블과 중계기지, 교환시설 등도 파괴했는데요. 2월 중순이 되자 통신이 곤란해진 이라크군은 전령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축한 보급품 대부분이 파괴됐고 재보급하는 데 필요한 보급로도 토막나버렸는데요. 이 같은 인프라 파괴는 효과가 확실했지만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파병군 사령부는 제1선 지역에 배치된 이라크군 전투력이 약 50% 떨어졌고 후방 지역은 약 25% 떨어졌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각 기관이 부시에게 주요 장비의 파괴 상황에 대해 보고할 때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합참과 파병군 사령부는 평균 파괴율을 약 39%로 봤지만 정보기관은 약 9.2에서 12%로 봤는데요. 이 때문에 파병군 사령부는 항공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투평가가 엇갈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육군 부대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요. 만약 파병군 사령부가 전과를 부풀린 것이라면 지상전에 돌입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공작전만으로는 이라크군을 괴멸시킬 수 없었고 결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상전이 필요한데요. 부시는 결단을 내렸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핵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달성한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부시나 후세인이나 남은 건 지상에서의 결정뿐입니다.